죽음이란 무엇인가? 셀리 케이건. 제12장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무거움. 반드시 죽는다. 죽음의 필연성. 박탈 이론에 따르면 죽음이 나쁘다고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이유는 좋은 것을 앗아가기 때문이다. 처음에 나는 죽음이 삶의 모든 축복을 앗아간다고 표현했지만 이제 삶 자체가 좋은 것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여 약간 수정을 해볼 것이다. 일단 복잡한 세부 사항들은 제쳐두고 죽음이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핵심적인 근거는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을 빼앗아 간다는 사실에 있다. 물론 나는 여기서 이것이 바로 죽음을 나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일한 이유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죽음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나쁜 것이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죽음에는 박탈 이외에 또 다른 측면이 존재한다. 우리는 그런 추가적인 죽음 측면들이 죽음을 더 나쁘게 만드는지 또는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죽음을 덜 나쁜 것으로 만드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인간은 모두 죽는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우리가 죽을 거라는 사실은 필연적인 것이다. 누구도 그 사실을 피할 수 없다. 이를 지금 여러분이 이 책을 읽고 있다는 사실과 한번 비교해 보자. 여러분이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다는 것 또한 명백한 사실이다. 하지만 필연적인 사실은 아니다. 여러분에겐 다른 선택이 있었다. 그러나 죽음은 그렇지 않다. 선택할 수 없다. 죽음을 영원히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 죽을 거라는 사실은 필연적인 진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다. 죽음의 필연성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이런 사실은 죽음을 더 나쁘게 만드는가? 여기서 나는 죽음의 필연성을 두 가지로 구분해 보고자 한다. 즉, 개별적 문제. 나는 죽을 것이라는 사실은 필연적과 보편적 문제. 우리 모두 죽을 것이라는 사실은 필연적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우선 나는 죽을 것이라는 사실이 필연적이라는 개별적 문제로부터 출발하자. 나는 죽을 것이라는 사실은 죽음을 더 나쁜 것으로 만드는가 아니면 더 좋은 것으로 만드는가? 흥미롭게도 우리는 이런 질문으로부터 두 가지 답변을 쉽게 이끌어낼 수 있다. 한편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내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 자체로도 충분히 나쁘지만 설상가상으로 거기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더 나빠. 나는 죽음의 신의 소나기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내 존재에 대한 핵심적인 진실에 직면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죽음을 더 나쁜 것으로 만들고 있다고.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죽음의 필연성이 그 부정적인 측면을 감소시켜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우리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죽음에 대한 절망감도 어느 정도 사그라질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깨달음의 고통은 사라진다. 구체적인 사례를 갖고 논의를 계속해보자. 2 더하기 2는 4라는 사실에 여러분이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고 해보자. 그리고 그 사실을 바꾸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기분 상했다고 해보자. 가령 여러분은 2 더하기 2는 5라고 바꾸고 싶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은 분노나 유감, 실망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가? 아니다. 자신이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는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감정적 거리감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런 일들로부터 더 이상 가슴을 졸이지 않아도 된다. 실망할 필요도 없다. 다른 결과는 처음부터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다른 선택이 처음부터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슬퍼할 이유가 사라져 버린다고 스피노자는 생각했다. 마찬가지로 죽음의 필연성을 이해하고 이를 내면화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죽음을 덜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잘 모르겠다. 여러분 중에 도스토옙스키의 단편소설 지하생활자의 수기를 읽어본 사람이 있을 것이다. 지하생활자는 2 곱하기 2는 4라는 사실에 기분이 나쁘다. 2 곱하기 2는 4라는 사실에 대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낀다. 그리고 이를 절대 바꿀 수 없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낀다. 비슷한 맥락에서 신의 전지전능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데카르트는 신이 수학적 사실을 바꿀 수 없다면 그건 전지전능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다. 자신이 바꿀 수 없는 필연성에 갇혀버린 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징후로 여겼다. 여기서 데카르트는 신은 2 더하기 2는 5라고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만 다만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도스토옙스키는 데카르트의 그런 지적을 자신의 작품 속에서 다뤘다. 지하생활자는 뭔가가 필연적이라고 해서 그게 어떤 위안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뿐이다. 나는 두 가지 관점 모두 수긍이 간다. 사실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한다. 다음으로 우리 모두 죽을 것이라는 사실이 필연적이라는 보편적 문제로 넘어가자. 우리 모두는 죽을 것이라는 사실은 죽음을 더 좋게 만드는가 아니면 더 나쁘게 만드는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나는 두 관점 모두 수긍한다. 한편으로 나는 언젠가 죽을 것이다 라는 사실은 분명 나쁜 것이다. 나는 불사신이 아니다. 게다가 우리 모두 언젠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은 죽음을 더 나쁜 것으로 만든다. 또는 영생에 대한 논의를 떠올려 볼 때 우리 모두 언젠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은 대단히 슬픈 일이다. 이는 죽음을 더 나쁜 것으로 만들고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 슬픈 사실이 내게만 주어진 운명은 아니라는 생각에 조금은 위안이 된다. 여러분은 어떤가? 나 혼자 너무 일찍 죽는 가혹한 형벌을 받은 게 아니다.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운명이다. 그런 생각으로부터 우리는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을 수 있다. 얼마나 살지 모른다. 죽음의 가변성. 이제 죽음의 또 다른 측면으로 넘어가자. 죽음의 가변성에 대해 생각해보자. 우리 모두가 죽는다는 사실로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모두 끝나는 게 아니다. 사실 수량적인 차원에서 죽음은 천차만별의 모습을 보인다. 어떤 사람들은 80살, 90살, 100살 또는 그 이상까지 장수를 누리는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20살, 15살, 10살 또는 그보다 더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하기도 한다. 죽음은 분명 필연적인 사실이지만 수명은 저마다 다르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변성은 죽음을 더 나쁜 것으로 만드는가? 아니면 더 좋은 것으로 만드는가? 도덕적 차원에서 바라볼 때 가변성은 죽음을 더 나쁘게 만들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평등을 도덕적인 악으로 간주한다. 개인적인 책임을 떠나서 어떤 사람들은 부유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다는 사실은 나쁜 것이다. 이처럼 경제적인 불평등을 도덕적 차원에서 비판적으로 본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죽음과 관련된 불평등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어떤 이는 90살까지 살고 어떤 이는 겨우 5살에 죽는다. 하지만 죽음이 나쁜 것이라고 하는 논의에 대한 일반적인 관점을 유지하기 위해 여기서 나는 이런 도덕적 평가는 배제하고 싶다. 다만 죽음의 가변성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우리는 두 가지 기본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 즉, 평균 수명 이하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의 입장과 평균 수명 이상으로 오래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평균 수명 이하의 사람들의 관점에서 가변성은 억울한 일이다. 언젠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 나쁜 것이다. 그러나 더 나쁜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죽는 것이다. 이는 죽음을 더 나쁜 것으로 만든다. 그렇다면 평균 수명 이상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평균 수명이란 게 있다고 해보자. 인구의 절반은 이보다 적게 살고 절반은 더 오래 산다. 여기서 평균 이상을 사는 사람은 자신이 언젠가 죽을 거라는 사실은 나쁜 것이지만 그래도 평균보다 오래 살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죽음을 좀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준다. 이런 점에서 양측은 균형을 이룬다. 평균 수명 이하를 사는 사람들은 불운이라고 생각하고 평균 수명 이상을 사는 사람은 행운이라 생각한다. 죽음이 개인적으로 나쁘다는 차원에서 이는 그다지 중요한 사실은 아니다. 다만 심리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말하자면 거스름 돈을 더 받았을 때보다 덜 받았을 때 신경이 더 쓰이게 마련이다. 즉 평균 수명 이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보다 평균 수명 이하의 사람들이 받는 슬픔이 더 크다고 예상해 볼 수 있다. 이 말이 옳다면 죽음의 가변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악이 추가적인 선을 능가하는 셈이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죽음의 예측 불가능성. 지금까지 우리는 죽음의 필연성과 가변성을 살펴봤다. 이제 또 다른 측면인 예측 불가능성으로 넘어가자. 우리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은 필연적이며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산다. 게다가 우리 모두는 자신에게 얼마의 시간이 더 남아 있는지 알지 못한다. 이제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예측 불가능성의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 물론 반드시 이어지는 문제는 아니다. 이론적으로 볼 때 가변성이 예측 불가능성의 필요 조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충분 조건은 아니다. 가변성과 더불어서 완전한 예측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가령 아기들이 태어날 때 정확한 사망일자 표식을 손목에 갖고 태어난다고 상상해보자. 사람들 모두 손목에 새겨진 사망일에 죽는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가변성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사고로 죽는 경우가 있으므로 어떤 사람은 80살까지 사는 반면 어떤 사람은 57살, 57살 또 어떤 사람은 20살 밖에 살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망일자 표식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수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건 상상에 불과하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가변성과 더불어 예측 불가능성이 함께 존재한다. 그렇다면 예측 불가능성은 죽음을 더 좋게 만드는가 아니면 더 나쁘게 만드는가? 자신이 언제 죽을 것인지 알면 더 좋은 것일까? 예측 불가능성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한 가지 방식에서 죽음을 더 나쁜 것으로 만든다. 우리는 자신에게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다. 물론 통계를 참조할 수는 있다. 즉 평균 수명을 예상해 계획을 세울 수 있다. 현재 미국인의 평균 수명은 79세 정도다. 하지만 이미 살펴봤듯이 가변성 때문에 실제 수명의 편차는 무척 넓다. 어느 날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면서 길을 건너다 트럭에 치여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 이는 인생의 페이스를 조절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가령 의사가 되기 위해 의대에 진학하기로 결심했다고 하자 이를 위해 오랜 시간 준비하고 몇 년에 걸쳐 의대에서 공부하고 인턴과 레지던트를 과정을 밟는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실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만 한다. 그러려면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그러나 20대 초반에 치명적인 병에 걸리거나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 물론 극단적인 경우이기는 하지만
이론적인 차원에서 이와 비슷한 일들은 우리 모두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이를 이룩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짠다. 그런데 죽음이 느닷없이 찾아와 모든 것을 망쳐놓는다. 50년이 아니라 2년밖에 살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우리는 다른 길을 선택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측 불가능성은 죽음을 더 나쁘게 만든다. 이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인생이 전개되기도 한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다행스럽게도 이를 모두 실행에 옮긴다. 하지만 죽을 거라고 예상했던 시간이 한참 지나서도 멀쩡히 살아있다. 인생이 점점 침체기로 접어들면서 결국 용두사미로 이어지고 만다. 인생의 황금기를 일찍 맞이했지만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다. 비운의 배우 제임스 딘처럼 불꽃 같은 인생을 살다 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은 빗나가고 말았다. 94살까지 무려 70년을 더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여러분은 아마 다른 형태의 삶을 선택했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는 동안 나는 인생 전체의 가치가 우리가 아직 생각하지 않았던 다양한 측면들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인생은 그 전체적인 모양이 중요하다.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인생의 전반적인 가치에 있어 무엇보다 그 서사적 궤적이 중요하다. 간단한 그래프를 갖고 생각해보자. 현실적인 그래프는 아니지만 이를 통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9세기의 미국 작가 호레이쇼 엘저는 오로지 성실과 열정과 노력만으로 부와 성공을 거머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썼다. 빈털터리에서 부자가 되는 인생은 대단히 놀랍고 용기를 주는 이야기이다. 바로 그런 삶의 서사적 궤적을 그래프로 그려보자. 그림 12-1 참조. 여기서 Y축은 행복지수를, X축은 시간을 의미한다. 왼쪽 그래프는 가난뱅이로 시작해서 부자로 끝을 맺는 인생을 나타낸다. 실로 놀라운 인생이다. 호레이쇼 엘저의 삶이다. 이제 다른 인생을 생각해보자. 거지에서 부자로 성공하는 것과 반대로 부자에서 거지로 가는 인생이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을 갖고 태어났지만 초라한 인생으로 끝난다. 말하자면 엘저 호레이쇼의 삶이다. 첫 번째 이야기와는 완전한 대조를 이룬다. 그림 12-1의 오른쪽 그래프가 이런 삶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다. 이 두 가지 삶의 형태에 완전히 무관심한 사람이 있을까? 아마도 대부분 첫 번째 인생을 선호할 것이다. 하지만 삶 전체의 내용물 또는 적어도 삶의 부분적인 내용물을 놓고 볼 때 그 중에서 특정한 삶을 선호한다는 입장은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두 가지 삶은 모두 똑같은 양의 행복과 고통을 담고 있다. 두 그래프는 완벽하게 좌우 대칭을 그리고 있다. 이 말은 동일한 행복이 시점만 달리해서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고통이 똑같이 나타난다. 계략적, 직관적으로 두 삶의 내용물은 완전히 동일하다. 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두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 여기서 가치적 그릇 이론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래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두 가지 형태의 삶 중에 하나를 더 선호해야 할 마땅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 또한 그 삶의 기간이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내용물의 양도 똑같다. 그런데도 첫 번째 인생을 선호한다면 다양한 부분적 선이 인생의 가치에서 차이를 만들어낼 뿐 아니라 다양한 시점에 해당하는 행복 또는 불행의 느낌, 인생의 전반적인 형태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 나쁜 것에서 좋은 것으로 발전하는 이야기를 갈망하지만 좋은 것에서 나쁜 것으로 추락하는 이야기는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성향은 흥미로운 질문을 던진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우리는 첫 번째 삶을 더 좋아하는가? 이 질문은 또한 앞서 다뤘던 루크레티우스의 문제를 떠올리게 한다. 왜 우리는 과거의 비존재보다 미래의 비존재에 더 신경 쓰는가?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나쁜 일은 과거보다 미래에 남아 있을 때 더 성가시게 느껴진다고만 말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나쁜 일이 나중이 아니라 가급적 더 빨리 오기를 바란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든지 간에 우리가 인생의 전반적인 형태와 삶의 궤적에 대해 신경을 쓴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하지만 그 말이 옳다고 한다면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해 인생이 전혀 원하지 않는 형태로 끝나버릴 위험에 대해 걱정할 수밖에 없다. 그림 12-2의 인생을 보자. 이 삶의 비극은 인생의 황금기를 너무 일찍 누렸다는 점이다. 절정의 순간을 맞이한 뒤 삶의 궤적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형태의 인생에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인생을 하나의 소설에 비유해 보자. 그러면 삶의 궤적은 소설의 줄거리와 같다. 하지만 인생의 결말은 소설처럼 마지막 장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잠시 동안의 침체기는 큰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절정이 2장에서 일어나고 그 이후에 60장은 그저 그런 이야기로 이어진다면 그걸 보고 멋진 소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삶의 전반적인 형태에 관심을 기울이는 한 우리는 전반적으로 이상적인 삶의 형태에 대해 걱정할 수밖에 없다. 성취의 관점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삶이 어디서 정점을 찍기를 바라는가? 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해 어디서 정점을 찍어야 할지 결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정점을 너무 뒤로 둔다면 이후의 시간이 너무 짧을 수 있다. 반면 너무 앞에 두면 오랜 시간을 내려와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예측 불가능성은 죽음의 부정적인 요소를 추가한다고 말할 수 있다.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최고의 인생을 위해 계획을 세우는 일이 더욱 힘들어졌다. 반대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지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죽음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질 순간이 왔다. 정말 내게 주어진 시간을 알 수 있는 게 더 좋은 것일까? 여러분은 얼마만큼의 시간이 더 남아 있는지 알고 싶은가? 앞서의 상상처럼 우리 모두 사망 일자 표식을 갖고 태어난다고 해보자. 표식만 보면 자신에게 얼마의 시간이 더 주어져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런 표식이 오히려 인생의 짐이 될 수도 있다. 이제 50년 남았군. 이제 49년 남았네. 이런 식으로 48년, 47년, 46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사실에 대해 부담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 동안 우리는 인생의 즐거움을 놓쳐버리고 말 것이다. 이제 이야기를 살짝 바꿔보자. 곧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망일자 표식 대신에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 표식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제 우리는 DNA 검사를 통해 앞으로 몇 년이 더 남아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여러분이라면 그런 검사를 받겠는가? 물론 이것 역시 SF 속 이야기이며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럴 것이다. 하지만 최근 인류는 특정 질병을 유발하는 유전자에 대해 계속해서 더 많은 것들을 알아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병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유전자 검사를 받을지를 놓고 고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가령 40살에 사망하게 되는 유전적 질병이 있다고 해보자. 여러분이 지금 20살이고 그런 유전자를 물려받을 가능성이 50%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자. 하지만 아직 정확하게는 알지 못한다. 만약 검사를 통해 그 유전자가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살아갈 날이 20년밖에 남지 않은 것이다. 자, 여러분이라면 검사를 받을 것인가? 그 결과를 정말로 알고 싶은가? 이와 관련한 또 하나의 질문이 있다. 내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는지 알게 된다면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은가? 내게 주어진 시간을 알게 된다면 정말로 원하는 일에 더 집중하게 될까? 이런 질문에 대해 고민해 봄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삶에서 정말로 어떤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앞으로 1년,
5년, 10년 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은가? Saturday Night Live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오래전에 봤던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할까 한다. 의사가 어떤 환자에게 그의 인생이 2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전한다. 그러자 환자는 이렇게 말한다. 그 2분 동안 모든 즐거움을 누리겠어요. 여기서 웃어야 할 대목은 그 환자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문이 열리기까지 1분 30초를 기다리는 장면이다. 여러분에게 1년 또는 2년의 시간밖에 주어져 있지 않다면 무엇을 하겠는가? 공부, 여행 아니면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인가? 이와 관련한 감동적인 사례가 바로 예일대에서 내가 맡고 있는 죽음 강의에서 있었다. 몇 년 전 정말로 죽어가는 한 학생이 내 강의를 신청했다. 그는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 학생은 이미 1학년 때 암 선고를 받은 상태였다. 담당 의사는 회복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고 기껏해야 몇 년 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때 그 학생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다. 남아있는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 그리고는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학교를 졸업하는 일이라고 결정을 내렸다. 죽기 전에 학교를 졸업하는 것을 목표로 세운 것이다. 그렇게 그 학생은 졸업반 2학기에 죽음에 관한 내 강의를 수강하게 됐다. 그런 상황에 처한 학생이 내 수업에 참석하고 그때마다 나를 깨어있게 만들고 영혼과 죽음 이후의 삶이 있는지, 우리 모두 죽을 거라는 사실이 과연 나쁜 것인지에 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나를 숙연하게 했다. 그렇게 그 학생은 봄방학 전까지 내 수업을 들었다. 하지만 봄방학 동안 갑자기 상태가 악화됐고 의사는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당부했다. 그렇게 그 학생은 고향으로 돌아갔고 이후 병세는 급속도로 악화됐다. 나를 포함해서 당시 그 학생이 수강한 강의를 담당하고 있던 교수들이 모여 행정상의 절차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학점을 어떻게 줘야 할까? 당연히 그 점수에 따라 졸업 여부가 결정될 터였다. 다행히 그때까지 그 학생의 성적은 좋았다. 결국 예일대는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학위를 수여하기로 결정하고 교무 책임자를 그의 고향으로 내려보냈다. 감동적인 이야기 아닌가? 시한부 선고를 받고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선택할까? 나라면 솔직히 잘 모르겠다. 여러분은 어떤가?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싶은가? 이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자. 내게 주어진 시간을 알게 된다면 정말로 원하는 일에 더 집중하게 될까?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이는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질문이다. 죽음에 관한 예측 불가능성은 죽음을 더 나쁜 것으로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더 좋은 것으로 만들고 있는가?